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클리닉 벌써 19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 지금 5월이잖아요. 이맘때 이제 저희 후배님들이시니까 후배님들이 정말 강의하면 많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특히나 3학년 수업이다 보니 3학년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네, 아마 지금은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내밀한 질문까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작년 혹은 예전에 왔던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5월이면 사실 저희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고 또 3학년 분들이 이제 시험, 모의시험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셨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보고 계시는 시점이면 혹시나 시험을 보셨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타가 오는 분들이 좀 있고요. 본인 생각보다 더 잘 보신 분들도 당연히 있고, 본인 생각보다 조금, 이게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이때쯤 공부 방법이라든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약간의 지금 마무리 공부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2학년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2학년 분들하고도 무관한 것이 아닌 것이 제가 지금 사례형이나 기록형이나 객관식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아주 정교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수업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례형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목차를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까지 하셨던 공부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게 뭐 효과를 봤다라고 하면 그 방법 유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조금 네가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일단 중요한 쟁점들 있잖아요. 우리 과목마다 그런 쟁점들하고 그다음에 주요 사례들 있죠. 그거에 대한 목차를 좀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이제 목차를 정리를 하시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키워드들 있죠. 만약에 이 쟁점이라면 이 키워드는 꼭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거. 판례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 아니면 조문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충분히 이제 느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를 간략간략하게 목차 옆에다 적는 거죠. 줄글로 하면 어차피 우리 다 못 외우니까 너무 길면 또 힘들잖아요. 양도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목차화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에다가 보통 한 권을 정해가지고 이제 중요 내용을 다 정리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도 그게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시험 공부 혹은 뭐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할 때요. 아예 그 목차 노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차를 별도로 정리를 하고 그 목차의 주요 키워드를 최대한 간략히 넣어서 정말 키워드만 보고도 알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외웠거든요. 여러분도 그 방법 쓰신다고 하면 구태여 나중에 시험장 가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책을 들고 가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후배님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많이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기 공부 방법이 정립이 안 돼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기록형인데요. 기록형 처음에 보면 좀 난감하지 않아요? 막 갑자기 증거도 봐야 되고 너무 쓰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가장 첫 번째 얘기는 모르시잖아요. 이게 읽어도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무 사례나 좀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사례 하나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베껴 써보세요. 이 되게 시간 낭비 같은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기록형의 그런 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쓰시면서 거기 보시면 채점 기준표가 있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딱 보면 사례형의 채점 기준표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확인하면서 기록형은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답안을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수업 하시면서 연습하셨잖아요. 우리 증거 보면서 이 증거를 답안에 현출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증거 같은 것들, 이제 기록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기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면 당연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인덱스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표시를 해가면서 그리고 뭐 어떤 자기만의 방법으로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이 쟁점에 부합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옆에 작성하셔도 돼요.
간략하게 메모하셔가지고 몇 페이지, 아니면 정말 그것도 힘들면 인덱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본인이 봤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증거들을 기록에 현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이 사건 간단한 걸로 이미 해봤잖아요. 이미 해봤으니까 다음번은 좀 더 쉬울 거거든요. 연습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따로 하시려고 하면, 특히나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려고 하면 왠지 시간 낭비 같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례형이나 기록형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시간 내에 못 적으시면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수업 시간 우리 있죠. 사례형이든 기록형이든 쓰시는 시간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 안에 써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일단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3학년분들 특히나 만약에 스터디를 한다고 하면 다른 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스터디, 시간 체크하는 스터디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오늘은 사례형 무슨 과목에 대해서 사례형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쓰는 시간 내에 그 스터디를 하는 거죠. 기록형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어떤 과목에 예를 들면 공법 기록형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 답안을 논의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답안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고, 시간을 체크하는 방법, 시간 내에 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앞부분에 너무 잘 아는 쟁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적정하게 좀 쳐내면서 뒷부분까지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내가 너무 잘 아는 쟁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와, 나 됐어. 막 이러면서 앞에 걸 너무 열심히 쓰시다 보면 뒤에 게 모자라서 안 좋은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간혹.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골고루 시간 배분을 한다. 내가 모든 쟁점을 한 번씩 다 건드리고 넘어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꼭 하세요. 이거 시험장에 가서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여러분 시간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포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객관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 이 표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여러분한테 딱 와닿는 표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어서 눈에 바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읽으시면 처음에는 다 이제 외우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당연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그 조문 수하고 그 다음에 책 페이지 수만 해도 대체 얼마예요? 지금 몇 과목이냐고요? 우리가 선택 과목까지 하면. 여러분 기억 100%안 나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기억이 나고 일부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특히나 객관식은 그런 틈새 같은 부분들이 기억이 안 나면 이제 뭐 당락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얼른 기억이 안 나더라도 또 시험장에서 뭔가 어색한 게 발견이 되고요. 이거 아닌데라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내가 명확히 아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꾸준히 계속 그냥 반복해서 읽으세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하시면 마무리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8월에도 시험이 있을 거고 또 모의 시험이 그 가을에도 있을 거고 겨울에 이제 또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정말로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꼭 그것들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루에 뭐 10몇 시간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법학의 속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들 당연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도 기억이 나지만 간혹 이제 또 돌아서면 이게 이거였나? 뭐 A가 B-였던가? 막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공부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런데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보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험장에서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중요한 건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아니고요. 물론 여기도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 잘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모의고사 잘 보려고 하는 것들도 진짜 시험, 변호사 시험에서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그냥 읽으시면서 체화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만 지금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게 변호사 시험 볼 때는 기억이 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선배들한테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당연히 여러분과 같은 3년을 거쳤고 이제 변호사 시험도 거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시험을 잘 보든 잘 보지 않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래요. 뭐 1등에서 뭐 예를 들면 좀 점수가 안 좋을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시험 봐도 붙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불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불안함은 똑같은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시험장 가서 기억날 수 있게 공부를 한다 라는 취지로 계속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5월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포기할 때 아니니까 계속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제가 로스쿨 3기거든요. 저희 결혼했어요. 저희 남편이 로스쿨 3기인데 다른 타 로스쿨 3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신호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독법률가회라는 게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이 친구가 되게 남편이 되게 대범하고 이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조금 뭐 꼼꼼해야 되고 약간 예민한 부분도 있고 약간 잘하지 않으면 되게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하는 타입인데 남편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기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변시에도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시험 볼 때는 의외로 별로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좀 많이 불안했지만 시험장 가서는 그냥 좀 그래 내가 열심히 하고 나오자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저희 남편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불안함이 와서 그 변호사 시험 첫날 엄청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첫날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잠을 아예 못 자고 변호사 시험 보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패닉이 된 거죠. 그런데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을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잘 받고 좋은 결과가 나왔죠. 근데 저희가 이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신호회를 하고 있는데 제 신호회 후배가 이제 시험 전날에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는 그 당일 새벽에 저한테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얘기를 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벽에 변호사 시험 보는 그 며칠을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근데 마침 딱 그 시간에 그걸 본 거예요. 너무 다행이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또 그 친구는 제 남편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잠을 하나도 자지 못했지만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친구가 그 문자를 받고 되게 안심을 하고 이 친구도 되게 열심히 계속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시험을 위해서 잘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물론 당연히 당황하고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의 그런 시험의 당락을 꼭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불안하더라도 이 시간을 잘 넘겨봐야겠다라는 취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잘 작성하시면 돼요. 물론 되게 힘든 거 저도 알거든요. 저도 시험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잘 넘기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조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냥 해오던 거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뭐 다른 거 내가 특별하게 어떤 방법을 써봐야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해오던 거 꾸준히 하시면서 정리를 그냥 꾸준히 해가시면 돼요. 내가 변호사 시험을 보는 그 며칠 동안 볼만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하셔도 되고요. 그것을 뭐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차랑 키워드 정도만 만드신다든지 그것 안 하셔도 돼요. 그것도 조차도 귀찮다 하면 그냥 책에다가 한 권 정도 정하는 게 좋아요. 한 권 정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요한 것들 그냥 밑줄만 그으셔도 되거든요. 어쨌든 본인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시험의 달인이잖아요. 저도 그거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선배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가 걱정이야. 로스쿨 올 정도면 당신들은 진짜 시험의 달인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그냥 꾸준히만 하면 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저는 시험 끝나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와닿지 않고 그래도 나는 불안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그거 진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충실히 노력하셔서 로스쿨 3년 보내시고 2학년 분들은 2년을 보내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시험에는 달인인 거예요. 물론 이제 다들 시험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모여서 그게 불안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좀 혼란스럽고 또 5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학교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들에 이제 얽매이지 말고 잘 좀 이겨나가시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무엇보다 건강관리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시험 기간에 건강한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면서 이 시기를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라도 혹시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크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시기 잘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반소 관련된 부분 좀 알아볼게요.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을 좀 하려고 해요. 그 반소 보시면 여러분이 반소장을 써보지 않으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제가 뒤에다 첨부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소구나 라고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반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답변서를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피고 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작성하게 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해 청구권을 가지고 그게 본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반소를 할까? 아니면 그냥 항변만 하고 별도로 다시 청구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반소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나요? 이 기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가지는 원고에 대한 청구를 동일한 심판 절차에서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사건인 거잖아요. 관련이 있는 사건의 병합 심리를 통해서 재판의 저촉이라든지 심리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요. 소송 경제를 도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아예 다른 별개의 별소를 제기한다고 하면은 재판도 2번 가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소 같은 경우는 같은 절차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변론기를 한 번만 출석하면 돼요. 그리고 또 시간 같은 경우도 여러모로 절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반소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송 전략에 따라서 별소를 선택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소 청구의 경우에는요, 본소하고 병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소의 증거, 본소에 이미 제출했던 증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별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별개잖아요. 재판장님 다르시고요. 뭐 변론 당연히 절차 이런 거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증거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불편함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반소 같은 경우는요, 원고는 매매 계약에 기한 물건의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원고가. 그럼 피고는 뭐 할까요? 피고는 그래? 그럼 너 대금 지급해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반소예요. 되게 간단하죠. 어려운 개념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일 피고가 이제 반소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야, 나 대금 너가 안 줬으니까 나 인도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항변이죠. 이렇게만 가도 돼요. 그냥 별소라든지 반소라든지 하지 않고요. 항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법정에 가시기 전에 어떻게 전략을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반소의 요건 한번 볼까요? 1번, 본소가 계속돼야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병합해야 되니까 본소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본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다. 변론 종결 후에 반소 제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변론 재개 신청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에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한 이후에 변론이 재개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사심실 종결시다 보니까 1심도 있지만 항소심도 우리가 사실심이잖아요.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다만 이 요건 한번 같이 볼게요.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경우 가능하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이의하지 않고요. 반소의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반소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 이의제기 이런 얘기 안 하고 이거 잘못된 건데요? 라고 이제 변론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소 제기에 상대방이 나 동의했어요 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민사소송법 제412조 한번 볼게요. 제1항 반소의 제기. 반소는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제2항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원에 관하여 변론을 할 때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보시면 대법원에서 좀 중요 판례였어요. 신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없다라는 걸 인정한 사안이었거든요. 볼게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우리 봤잖아요, 방금. 여기서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 이게 뭘까? 그것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 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해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신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것. 그러니까 1심에서 충분히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반소 관련된 내용하고요. 본소의 청구 원인, 방어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번 이미 우리가 충분히 심리되었다라는 게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항소심인 원심에서 원고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을 같이 볼까요? 임대차가 임대차 기간을 50년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른 2년 정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갱신해 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와 그리고 만약에 계속 갱신해줬다.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차임이 고정된 건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 증액될 건지 감액될 건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즉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거를 이미 충분히 1심에서 다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50년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1심에서 그 청구 원인이나 방어 방법으로서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심리가 되었대요. 50년 주장했으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입증하고 또 뭐 항변하고 주장하고 뭐 얼마나 많은 게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심리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이 원래 차임을 기준으로 매년 정부 발표 물가 인상률 등에 따라 정해진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추가하기까지 했대요. 그렇다면은 반소 역시 충분히 그 기초 사실관계가 심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소의 요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소송 절차를 좀 지연을 해야겠다라는 그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법원은 그거 좋아하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법으로서도 그거 용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건이 있는 거예요.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의 요건. 왜냐하면 반소가요. 소송 지연책으로 남용될 수도 있거든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끝나갈 쯤 갑자기 반소를 제기해서 또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게 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송 절차가 지연되냐에 관한 사항은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요건, 소송 절차와 관할의 동일성. 반소는요, 본소에 병합해가지고 제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소와 소송 절차의 종류를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병합에 지장이 없어야겠죠. 따라서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반소 제기 불가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는요. 좀 중요하겠죠. 본소와 아무 관련성 없으면 반소 제기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네 번째 요건은 본소와의 관련성이에요. 그 목적된 청구가 본소에 목적된 청구 또는 방어 방법하고요. 관련되는 것이어야 해요. 1번, 본소 청구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면 권리관계의 내용 같은 것도 있죠. 또는 발생 원인, 그러니까 권리관계의 내용이라든지 발생 원인의 점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소송 목적물인 법률관계 대상이나 발생 원인의 주된 부분이 공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이 다 공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주된 부분만큼은 공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혼 소송의 반소로 이혼을 구하는 등 본소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실무에서 이제 보면 다른 타방, 그러니까 피고죠. 소송 당한 분들도 뭐야.
나도 이혼 청구할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위자료라든지 양육권이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혹은 원고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경우에요. 피고가 매매대금 청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주된 부분 공통돼 있겠죠. 그리고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반소로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확인한 청구.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반환해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무슨 소리야? 나 이거 임차했잖아. 나 임차권 있는데? 이렇게 반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어 방법과 관련해서는요. 항변 사유의 내용하고요. 발생 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원고의 물건 반환 청구에 대한 유치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소송 요건인데요. 이게 사실 반소도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반소로 할 수도 있고 별소로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반소 소장이잖아요. 소장 제출을 해야겠죠. 반소에 대해서. 이것은요. 사실은 본소에 준해요. 왜냐하면 병합해가지고 우리가 처리한다 뿐이지 사실은 소송의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장 제출에 준해서 판단하면 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270조에 나와요. 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본소의 사건 변호를 표시를 하고 그 사건의 반소로서 제소한다 라는 취지를 명기를 해야겠죠. 이거 이따가 기록 보시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건 번호 작성을 하고요. 이 사건에 대한 반소입니다 라는 취지로 작성하는 형식이 있거든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사자 표시는요. 피고, 반소 원고, 원고 괄호하고 반소 피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데 사실은요. 실무에서는요. 반소 원고 괄호하고 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 형식상 어쨌든 피고를 하고 반소 원고를 쓰든 반소 원고를 쓰고 괄호하고 피고를 쓰든 두 가지 명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사건명 뭐 당연히 명시해야겠죠. 그리고 반소장은요. 본소에 대한 답변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답변서하고요. 별도로 작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소에 관한 답변서는 당연히 답변서를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소는 별소하고 사실은 유사한 기능을 하잖아요. 다만 병합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별도로 써야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답변서의 항변 내용으로 쓴 게 사실은 반소하고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도 쓰셔야 돼요. 별도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피고가요. 갑자기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해요. 어떻게 될까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본소하고 반소를요. 모두 합의부에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소에 관해서 변론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본소하고 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을 한다. 다만 예외. 반소에 관해서 변론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자, 조문 볼게요. 제269조 반소 제2항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 사건에 속한 청구한 때 지금이잖아요. 지금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이에요.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해야 된다. 원칙. 다만 반소에 관해서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엔 그러지 아니하다. 자, 30조 봐야겠죠. 같이 볼게요. 제30조 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은 관할권 갖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이송을 해야 되는데요. 원고도 이송하면 좀 절차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르고 그냥 반소장 나왔으니까 여기 또 답변해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답변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변론기일에서 이제 변론을 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변론 그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취지예요. 자, 3번 볼까요? 반소 여건에 결격이 있는 경우 종국 판결로 각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고 학설의 유력설 중에 이제 반소가 독립된 제소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또 병합 심리를 거부하거나 다른 법원에 이송은 가능하더라도 이제 소각화는 안 된다라는 학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민법에 관한 연수원에서 나온 교재거든요. 연수원에서 나온 교재에는 반소 요건의 결격이 있으면 종국 판결로 각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으나 학설은 이견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4번, 반소 제기 후 본소가 취하되거나 포기, 인락 등에 의해 종료되더라도 반소에는 영향이 없고요. 그대로 심리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소 취하에도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우리 소취할 때 원고 동의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본소가 취하된 후에는 상대방, 즉 원고와 응소한 이후라도 동의 없이 반소 취하할 수는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제271조 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반소는 당연히 취하할 때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본소가 취하됐잖아요. 그렇다면 원고의 동의 없이도 반소 취하도 가능하다라는 점 같이 알아둘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아마 반소에 관한 부분 잘 익숙하지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케이스 2개를 고스란히 가져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해서 위약금을 구한 사례거든요. 여기 보시면 똑같죠? 반소장이라고만 써있고 사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고, 반소 원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원고, 반소, 피고 이렇게 다 지금 본소에서는 피고인데 이 반소에서는 원고잖아요. 이런 식으로 2가지 인격을 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반소,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 제기합니다 라고 쓰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위약금 청구의 소, 그죠? 그리고 똑같아요. 나머지는 청구 취지하고요. 청구 원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 내용 쭉 이렇게 쓰세요. 나머지는 소장 작성하셨던 그때 제가 강의했던 부분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2번째.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해서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 다 이제 중요 사례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여긴 반소장이잖아요. 근데 앞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원고하고 피고하고 각 1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쉽게 이제 이해하시기 좋았을 거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원고, 즉 반소 피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 6분이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사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 형식 있잖아요. 형식을 좀 익숙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 사건에 관해서 피고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가 나올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소장 작성하실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사실 여기에는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주 잘 정치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시험 대비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실무수업 같은 거 가시게 되면 채용 같은 것도 생각하셔야 되니까 형식적인 것들도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이미 이제 연습하셨던 그런 형식으로 잘 작성하시면 좋은 기록형 답안이라든지 혹은 좋은 이런 서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잘 작성하시는 방법들 연습을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계속 실무 관련된 부분을 좀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지금 시기가 좀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반소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냥 민사소송법을 보게 되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소가 어떻게 제기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빠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반소가 만약에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기록형에 이런 게 나온다 하면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그냥 소장 작성하듯이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너무 크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하던 대로 그냥 계속 연습 잘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또 이번 학기 잘 같이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